이론 강의 9강 통정호의 표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집 21페이지 표 보시고요. 자, 1번 통정호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정호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 표시와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상대방과 합의가 없고 몰라.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죠. 자, 2번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중매매는 안 되지만 통정호의 표시는 가능하더라.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대. 그러면 매매는 가장매매고 증여는 은닉행위죠. 그럼 어떤가? 이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인데 증여가 유효해서 등기도 유효라고 했잖아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그럼 틀려요. 답이 나왔네. 답이 3번입니다. 4번 통정호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호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 가장행위가 있는 그 다음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제3자의 정의고요. 5번은 좀 어려운데 자, 5번은 한번 해설을 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어떤 얘가 통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파는 척 했어요. 그래서 가장행위가 있었어. 근데 이 채무자인 을이 부동산을 취득한 애가 얘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파산 관제인이 누구냐면은 파산 관제인이 얘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애를 우리가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파산 관제인도 보세요. 가장행위가 있는 다음에 나왔잖아. 그죠? 가장에 있는 다음에 얘가 파산했고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파산 관제인을 우리가 제3자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거보다 사실 지금 지문 5번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데 한번 볼게요. 통정호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이 파산 채권자, 자,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원래부터 A, B, C한테 빚을 지고 있었어.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A, B, C한테. 근데 얘네들이 모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셋 모두 악이라면 이 파산 관제인도 악으로 다뤄지는데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선이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선의로 다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보니까 되게 어렵고 별로 알 필요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냥 한번 해설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넘어가시고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는데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을과 짰대. 그럼 통정호이네 이거.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 옳은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기 소유의 토지가 있어. 토지를 갑이 을한테 원래는 증여라는 은닉행위를 하고 싶었는데 가장행위로서의 매매를 했죠. 그럼 등기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갑 앞으로 돼 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되면서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등기가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등기가 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닉행위인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비록 등기 원인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을이 만약에 병한테 이 토지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행위가 유효이기 때문에 얘가 을이나 병한테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은 무효고 증여 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둘 다 틀렸네.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넘어가 버렸어. 이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에, 은닉행위가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 증여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 이 병이 이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없는지 알든 모르든 선악을 불문하고 그냥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5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못해요. 얘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병이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병이 선이건 악이건 간에 일단 유효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은닉행위가 유효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아예 가장 이거 없이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제대로 넘어가는구나. 증여를 받고 이게 제대로 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유효기 때문에 이 위에가 대신 요거는 무효다. 요거 등기도 유효해요. 등기도 유효해. 그러면 얘네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갚아고 그러고 야 이게 증여는 유효래. 아닙니다. 이거 처벌받을 거 다 받아요. 처벌받고 다 받는다고. 등기는 유효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려고 이렇게 등기 원인을 속인 거 요거는 처벌을 받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쳐요. 말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래도 23회 때 문제는 좀 쉬웠는데 요즘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게. 그래서 사실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제3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근데 한번 볼게요.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가장 전세권이란 게 어떤 건물이 있는데 A가 B한테 전세권 설정해 주지도 않아놓고 가장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가압류를 걸었대요. 그럼 새로운 자네. 이 가장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들어온 애죠. 그러니까 얘도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 얘도 얘랑 똑같아. 다만 여기서는 전세권 설정인데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해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번하고 5번 같은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자, 이번엔 이 가장행위가 양수인이니까 매매였네. 가장 매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받았대요. 이거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 격려 받은 자나 이 B한테 여기 위에는 B한테 저당권 설정 받은 거고 C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가등기 설정 받은 거 빼고는 3번하고 4번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돼요. 요거. 그 다음에 2번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요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답은 쉬웠어요. 2번이 답인데 답이 쉬웠어. 자, 뭐 그래도 23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52페이지에 나오는 그 수익자이죠. 수익자. 얘란 말이야. 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여기서 수익자라고 친절하게 주어졌죠. 시험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죠? 요거 제3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제3자가 아니야. 제3자 자체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민법 108조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4번 지문이 답인데 답부터 이거 먼저 볼게요.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이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았어요. 왜? 108조가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그러면 108조 2항이 뭐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죠.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그러니까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수험생들이 쉽게 찾았을 텐데 벌써 앞머리에다가 기분 나쁘게 민법 108조 2항이라고 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데 수험생들이 여기다가 그 누구도라고 이걸 붙여놔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없나? 이게 흔들렸단 말이야. 그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옳은 거 찾으면 4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걸 무시하고 봐야지 더 잘 보이는 지문이었다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통정어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더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면 알기만 하였고 서로 합의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틀리게 만들어 줬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거 왜 틀렸냐면 상대방이 안 걸로는 안 되고 합의까지 있어야지 통정어의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틀리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 지문을 틀리게 만드는 상대방이 알기만 하고 합의까지는 없었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알기만 했던가 뭐 그렇게 했으면 더 확실하게 틀릴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다음에 2번 가장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이건 아니죠. 은닉행위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호의 표시란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아니죠.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5번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것도 봐봐. 그냥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걸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거 자체도 제3자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보기. 그러니까 사실 이 33의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1번도 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어야 돼. 틀리게. 그 다음에 요 지문도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쉬운데 수험생들이 좀 힘들어할 만큼 약간 말을 좀 길게 적어놨어요. 여기도 그 누구도 이거 적어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답 찾기 어려운데 5번 해설 한번 볼게요. 5번 해설 보면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이 아까 우리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 6번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하고 매우 비슷한데 한번 볼까요? 예, 뭐냐면 우리 아까 봤던 6번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뭐예요? 이 갑이 을하고 어떤 부동산을 팔지도 않아 놓고 이거 팔았다고 가장 매매한 다음에 그 채권을 가장 매매 후에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얘는 제3자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도 이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소비대차가 돈 빌려주는 건데 돈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 돈 빌려줬다는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대금 채권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게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나 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이나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이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같다는 그러니까 얘랑 케이스가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우리는 기출 문제를 연구할 때 이걸로 기억을 했는데 요거를 딱 보고 얘하고 비슷한 앤데라고 생각할 그런 수험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못 맞췄겠죠. 이건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5번. 통정호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럼 여기는 사실 우리가 52페이지에서 배웠을 때는 가장 양도에 이렇게 했지만 이런 표현을 다 통정허위 표시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그렇게 바꿔서 냈네. 그죠? 자, 그럼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압류한 자 제3자. 자,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죠. 이거 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니네. 니은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가장 전세권이 설정이 된 다음에 들어온 저당권자. 얘도 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요. 그냥. 자, 디귿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본인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수익자죠. 계약 당시부터 있던 사람이지 이거 계약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이름은 제3자로 불려지지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건 쉽죠. 5번 같은 경우에. 자, 6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통모했대. 통모. 그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고 을은 그 사정을 몰라요. 그럼 병은 선이네. 선의의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자, 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갑이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한 거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거 무효네. 그죠?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선의의 병한테 뭐 매매를 해도 보호를 받지만 저당권 설정해도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죠. 요 제3자는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얘는 선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상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병은 보호를 받죠. 과실을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사실 진정명의 회복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지금 미리 한번 볼까요? 이 진정명의 회복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우고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유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가장 매매에 의해서 을로 갔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으니까 1번 저당권이 병 앞으로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갑이 자기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아니 을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할 때 요 소유권을 말소하려면 저당권도 같이 말소가 돼요. 그래서 요 병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 그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니 자기가 승낙서 써주면 이거 말소당하면서 병도 말소당하죠. 그럼 돈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낙서 안 써주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말소를 하고 싶어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안 써주거나 또는 저당권자가 대부분 여기선 병으로 나왔지만 은행입니다. 은행. 소송 걸어도 이길 자신이 없어. 그랬을 때는 얘 자기가 소유권을 못 찾아오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말소는 안 하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얘네들이 계약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진짜 소유자니까 나는 내 소유권을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이 경우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갑으로 말소를 하거나. 근데 진정명의 회복은 이전에 등기부에 한 번이라도 올라갔던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자 그래서 보자고요.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물론 이렇게 되면 저당권은 자기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대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자, 3번. 을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되죠. 왜? 그러니까 을이 아니라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몰라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돼요. 왜? 선의기만 하면 되니까.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선의 앤드 무과실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쯤 조금 헷갈릴 때가 됐는데 그거는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 제3자가 아니라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지 요게 어떻게 되니까 유효가 되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됐었잖아요. 그거 걔는 상대방이지 지금 우리가 선의이기만 하는 애들은 지금 제3자입니다. 제3자. 자, 4번. 병의 저당, 근데 4번하고 5번은 조금 까다로운데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상황에서 이 병이 저당권 실행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을이 손해보면 갑은 누구한테? 같이 짰던 놈이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데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이따가 답인데 사실
무리죠. 우리 수험생들이 2단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정명 회복은 나중에 배워서 알게 돼요. 어차피 알게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6회 때 요 세 개는 다 알아.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하고 서로 통정으로 가장 매매를 했네요. 매매했어. 자, 근데 이러한 사정을 몰라. 그럼 병은 또 병한테 이제 이걸 팔았어요. 을이 병을 팔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선의 몰랐다니까 선의의 제3자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겠네. 얘는 그죠? 여기도 지금 매매를 했어요.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아. 틀린 거.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얘네들은 무효니까. 이거는 무효니까. 상대적인 무효라서 병이 보호를 받기는 하죠. 상대적 무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얘는 선의의 제3자니까. 맞고.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케이. 이 말이나 거의 일맥상통한 거예요.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임을 증명해야 되죠. 맞고요.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아니라니까요. 과실을까지는 요하지 않더라. 선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아까 우리 6번에 3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맞은 지문이고 이게 틀린 지문이죠. 그죠? 자, 지금 24페이지입니다. 지금 7번부터 24페이지예요. 자, 그다음에 8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했대. 그러면 이거 지금 X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해주는 은닉행위가 있고 가장 매매를 한 거네. 그러면 매매는 무효고 증여는 유효예요. 그죠? 그래서 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대. 그럼 병은 그냥 선이건 악이건 간에 그냥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 기억이 들어가요. 지금 옳은 거 모두 골라야 돼요. 기억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거가 되네.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네. 니은이 있어야지 답이죠. 그러니까 다 이 두 개만 풀어도 그냥 답이 5번이네. 나머지 다 맞겠네요. 그죠? 자,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병한테는 못해. 왜?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 뭐 과실이 있건 악이건 선이건 간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통정의 표시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이거 가장 채권을 가압류했으니까 가장 행위가 있은 다음에 가압류한 거죠.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자, 이것도 가장 전세권이라면 벌써 가장 행위가 있은 다음에 저당권 취득한 자.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이거 우리 몇 번에서 본 거예요. 요게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자, 여기서 설명한 거죠. 우리 52페이지 보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죠. 이거 뭡니까? 자, 이거는 보세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얘가. 이거는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요. B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A가 B한테 옛날에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요 A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줄 돈이 있는 게 B죠. B예요. 근데 이 A가 B한테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A한테 돈을 빌려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B한테 받을 이 채권에 가압류 같은 거 걸까봐 얘가 어떻게 했냐면 B한테 받을 채권을 가장으로
팔았어. 가짜로 판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C한테 팔았어.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양도인이고 얘는 가장 양수인이죠. 근데 요 가장 양도인이면서 채권자인 채무자는 가장 행위가 있기 전부터 돈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근데 사실 요게 없었으면은 더 쉬웠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그냥 그랬어도 상관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지금 아무튼 가장 행위가 있은 다음에 파산 관제인이 재산 나눠주로 들어왔어요. 파산 관제인. 오케이. 그 다음에 5번까지는 좀 너무 심한데, 자, 이거 34회도 근데 또 냈습니다, 이거. 가장 채무를 일단 보증을 했어. 그럼 벌써 가장 행위가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요 보증 채무를 이해한 보증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도 제3자로 보는 거예요. 이 채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증금이, 얘가 이거 보증 채무 이행하느라고 얘가 보증금을 보증하느라고 대신 채무를 다시 갚았겠죠.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 이 5번까지는, 이거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파산관제인도 그렇고. 자,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5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1번에 5번 지문에 나왔었죠.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뤄진다. 이거는 근데 답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해설을 했으니까 이게 답이란 건 아는데, 근데 요때는 이게 몰라도 나머지가 쉬웠기 때문에 나머지를 제거해서 1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게 사실 이게 답으로는 나왔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이렇게 맞게 해줘야 돼요. 사실 파산관제인, 이게 우리 시험에서 사실 좀 벗어나는 범위에서 나오면. 자, 아무튼 2번 볼게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가 아니라 택도 없는 소리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무효.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그랬어야죠. 4번.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표의자는 제3자가 악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틀렸고. 5번.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서 나중에 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지문이야.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4개를 다 제거했더니 답이 1번이더라.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이 2번 문제는. 32회 때 나온 문제예요. 32회 때 민법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문제도 사실 우리 수험생들이 좀 어렵죠. 자,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볼게요. 이거는 요 9번에서 봤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이 파산 관제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은 안단 말이에요. 기억은 알아. 아이씨, 2개밖에 제거가 안 돼. 니은번도 기출문제에 나왔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심하죠.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얘도 먼저 가장 채무가 먼저 발생을 했어요.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을 이행을 했으니까 얘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본다고. 그죠? 왜 자꾸 내냐고 이거를. 자,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요 들어가는데, 디귿은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 이거까지는 진짜로. 이거 2개도 사실은 그러니까 다 틀렸습니다. 이 34회 때 기출문제가 쉬웠는데 34회 때 민법이 되게 쉽게 나오는데 틀릴 거는 이렇게 확실하게 틀리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4회 때 그 출제위원이 수험생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쉬운 문제는 되게 쉽게 냈고 어려운 문제는 포기하게끔 딱 어렵게 내고, 이런 분들이 사실 좋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3자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 있죠. 그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하고 그냥 본 것만 보시고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앞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